셋째로, 부모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능한 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스트레스는 언급한 바와 같이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으로 사건, 장소, 소리, 음식, 사람과의 관계 등 우리가 불편하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더구나 성인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충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도 아이들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항상 일관성 있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일관성 있는 태도는 아이로 하여금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혹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 즉 다음에 닥쳐올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데 기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어 차단하거나 완화해 주거나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 평소에는 늘 아이를 관찰하여 아이가 혹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아이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때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하시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자주 울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 물건들을 피하려 하거나 과도하게 공격적 또는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꼬거나 잡아당기는 행동, 퇴행현상을 보여 손가락을 빨거나 부적절한 사물들을 입으로 가져가 씹는 행동 등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특히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매우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과잉 행동을 보이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거나 사물, 일상, 음식 등에 대한 강박적 관심이나 과도한 집착을 보일 수도 있고 우울증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아이에게 반응적이고 지원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반응적이고 지원적인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상생활의 모든 장면에서 아이를 존중해 주십시오.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은 사랑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영양, 수면, 배설,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아이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미루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화한 태도, 긍정적인 말씨로 아이를 대해주세요. 하지 마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건 안 하면 좋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의 뇌발달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특성과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십시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아이와 절대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해 보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아이가 성공했을 때는 칭찬해 주시고 혹 실패를 한 경우에도 비난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혹시 들어줄 수 없는 물질적, 정서적 요구를 할 때는 아이의 요구를 인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감은 해 주십시오. 인정한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감해 준다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자기의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이와 함께 놀아주십시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대신 아이가 실제로 만져보고 경험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들을 찾아서 함께 놀아주십시오. 놀이를 하며 아이는 부모님과 신체적, 언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이의 뇌 발달에 필요한 바람직한 자극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놀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찾아보면 아이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활동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음땡, 날 따라 해봐, 숨바꼭질, 만약에 내가 뭐뭐라면 등의 놀이는 거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아이의 뇌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놀이들입니다. 아이와 함께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며 집안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뇌 발달을 돕는 놀이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영유아기 뇌 발달과 중요성, 영유아기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바람직한 뇌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유아기는 뇌 발달의 가소성이 높은 시기여서 혹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노력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또 부모님들께서 직접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와의 상호작용은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에 20-30분이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여 아이와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 시간 동안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아이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교사와 진정으로 뇌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을 선별하여 아이를 맡기도록 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영원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지금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니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뇌 발달을 이해하고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